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의 방법 중에서 추론적 읽기. 읽기는 다 공통점이니까 한 번만 쓰고 다음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추론적 읽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각각의 파트가 2페이지씩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추론적 읽기 중에서 학습활동. 우리 풀비린내에 대하여 학습활동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상적 읽기에서 우리 생애 감각을 배웠어요. 그래서 생애 감각을 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학습활동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굉장히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앞에는 이게 위계적으로 지금 배열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실적 읽기도 있죠. 사실적 읽기는 우리가 이미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독서 과목을 배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은 제재를 뭘 배워요? 제재, 본문을 뭐 생애감각을 배우든 풀비린내에 대하여를 배우든 뭘 배우든 글의 제재를 뭘 배우든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해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취, 이거를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뭐 연구용 교과서를 이렇게 받고 지금 아직 한 번도 지금 넘겨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독서 교과서는 우리랑 틀리죠. 우리랑 틀리지만 여기를 살펴보면요. 이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교과서는 다르지만 여기 독서의 방법에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실적 읽기 있죠? 추론적 읽기 있죠?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재만 다를 뿐이지 뭐 예를 들어 꽃출석부 이런 거는 뭐 수필이잖아요. 우리는 시랑 소설 배웠죠. 엇박자 D와 생애 감각. 이 제재는 틀려도 이 굵직한 이 읽기 방법은 졸업했을 때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방법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각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각각의 읽기 방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법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사실적 읽기는요,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자, 이거 좀 맞춰볼게요. 사실적 읽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 읽기가 뭐였어요? 그냥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거였죠.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기.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 할 때는 전주구내라 그래서 외웠죠. 여러분 생각나요? 전주 구내식당에는 비빔밥을 팔아요.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전주 비빔밥 연상해서 전주구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였어요?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 그거 사실적 읽기였어요. 그 다음에 주는 주제 파악하며 읽는 거. 그거 사실적 읽기였어요. 구조, 뭐 문제 해결, 구조인지 살펴보는 거 이런 거 다 구조 사실적 읽기였어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며 읽는 것도 사실적 읽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건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이미 한 부분이고요. 오늘부터 할 부분은 여기에요. 추론적 읽기부터예요. 그 추론적 읽기가 뭐예요? 일단 이 추론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추론이 미리 생각하여 논함이에요. 생각하여 논함. 이게 미리 생각해서
그 다음에 미루어, 미리가 아니라 미안해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적 읽기 같은 경우는요,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것.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과서의 두 페이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론적 읽기를 할 때 무엇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을 거야? 무엇을 우리가 추측하며 읽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는 첫 번째는요.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는 거예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추론할 거야? 그럼 의목주예요. 필자의 의도.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의목주, 목적. 그 다음에 주제는 그냥 주제가 아니라 숨겨진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적 읽기 같은 경우도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표면적에 드러난 주제를 파악하면은 그 사실적 읽기가 되고요.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면 그것은 추론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론할 거야? 그럼 이것을 추론하면 되는구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필자의 목적을 추론하고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면 되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추론할 거야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럼 어떻게 추론할 거야? 잠깐만요. 색연필을 좀 바꿀게요. 색연필을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활용해서 추론할 거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활용하냐 하면은 이게 배경지식이에요. 내가 가진 배경지식. 그 다음에 경험. 내가 했던 경험. 그 다음 뭐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뭐 그러나, 그리고 만약 그러나가 나오면 뒤에는 역접이 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추론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면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휘. 글의 어휘를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론하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겠지만 차입이라는 단어는 차입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의복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갖다 주는 걸 차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차입이라는 어휘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현재 감옥에 있구나, 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을 수 있겠죠. 추론하며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사회 문화 맥락이에요. 사회 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인데요. 표현 방법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추론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춘향전의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뭘까요? 춘향전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잖아요. 그 다음에 탐관오리의 횡포가 되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요. 그래서 그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면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탐관오리의 횡포에 저항하려는 그런 서민들의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겨진 주제로서 추론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추론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요. 강조하려는 내용을 더 앞에 놓겠죠. 그 다음에 강조하지 않으려는 것은 뭐 구석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토대로 필자가 강조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며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토대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예요. 여러분은요, 62쪽부터 63쪽까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추론적 읽기가 뭐야? 먼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뭘 활용한다 그랬어요? 뭐 담화 표지, 여기서는 이제 글에 드러난 글의 단서와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거야. 그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미루어 짐작하며 읽죠. 표면에 다 드러났으면 그냥 사실적 읽기가 되겠죠. 뭐 단서와 배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뭐 어휘도 담화 표지도 다 활용해서 뭐 경험도 활용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것이 추론적 읽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생략된 정보는 물론 필자의 의도, 아까 생략된 정보 이게 뭐예요? 생략된 글 내용, 생략된 내용 이런 것들 다 추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잠깐 봤다시피 뭘 추론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필자의 의목주,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거야. 그럼 이거예요 지금. 생략된 내용, 필자의 의목주, 숨겨진 주제를 이렇게 추측하며 읽는 거야. 왜냐하면 필자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가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필요성이에요. 추론적 독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추론적 독해를 해야 할 필요성. 왜냐하면 필자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겠다.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알고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그것을 추측하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추론적 읽기의 이제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법은요. 첫 번째는 잠깐만요. 이거 조금 위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아까 똑같이 썼어요. 배경 지식이나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배경 지식과 경험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배경 지식과 경험 똑같아요. 밑에 이제 똑같이 나와요. 요거를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이렇게 추론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담화 표지인데 여기 담화 표지 있죠. 담화 표지를 단서로 추론을 해. 그 다음에 어휘나 문맥을 활용해서 추론을 해. 여기 어휘나 문맥 이렇게 되는 거. 각각을 이제 예를 들어요. 얘가 각각을 예를 들어서 아이고 선생님 좀 위로 올릴게요. 각각을 예를 들어서 해요. 먼저 뭐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내용과 관련 지으며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에 드러난 어휘, 문맥 이런 거 다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죠. 여러 가지 지시어. 지시어는 뭐가 있어요? 이그저,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지시어나 접속 표현,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즉 이런 접속 표현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단서로 하여 필자가 직접 드러내지 않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지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고? 아 철수가 되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구나.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내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다. 그럼 여기서 뭐뭐와 달리라는 이 표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여름에는 불국사가 매우 북적였구나. 사람이 많았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또한 글에 드러난 어휘나 문맥을 단서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예를 들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이적삼 차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옷이나 음식 등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을 알았습니다. 잠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차입이라는 그 어휘를 통해서 얘 지금 감옥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추측하며 있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며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럼 엄마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이게 막내둥이가 누구겠어요? 시몬이겠죠. 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나와요. 이제 윗글에서 차입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를 통해 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짐작하며 읽는 것이 추론적 독해잖아요. 추론적 읽기잖아요. 나아가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글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추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윗글의 필자인 시문이 이게 이제 배경 지식. 시문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어. 그럼 그게 내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읽는데 추론적 독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한다. 그래서 이걸 추론하는 거예요. 필자의 의도 추론하고 목적 추론하고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요. 근데 뭘 활용해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활용하고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추측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 그죠? 이때는 선거철에 쓰이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하는 설득이죠. 설득이라는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하더라도 표제어의 표현, 기사의 지면상의 위치, 분량, 중요한 건 분량을 많이 다루겠죠. 관련 사진, 도표의 제시 방법들, 이게 뭐예요?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현 방법에 따라 기사의 의미가 달라져.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따라서 사회 문화적 맥락, 표현 방법을 토대로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또한 문학작품의 경우, 이건 아까는 뭐 시사평론, 선거철, 신문기사 예를 들은 거고, 이번엔 이제 문학작품의 예를 들은 거예요. 좀 위로 올릴게요. 자, 문학작품의 경우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독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춘향전은 표면적으로는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표면적 주제죠. 하지만 이면적 주제는 뭐예요? 사회문화적 맥락,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조선 후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탐관오리의 부패를 고발하려고 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 등의 주제가 숨겨져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서 추론하며 읽어야 돼. 추측하며 읽어야 돼. 미루어 짐작하며 읽어야 돼. 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판적 읽기예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뭐야? 비판적 읽기는 뭐냐 하면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평가하며 읽기. 근데 우리 책에서는 평가 준거가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준거에 맞추어서 평가하며 읽는 거야. 타당한지, 뭐 공정한지, 적절한지를 평가하며 읽는 거야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가 준거가 우리 책에는 3개가 나와요. 원래 뭐 효용성이나 평가 준거가 더 많지만 책에 있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준거는 가장 먼저는 공정성, 타당성이에요. 순서대로 할게요. 감시의 역사를 할 때 우리 주장과 근거를 찾았죠.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이 주장과 근거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타당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 보편적 이치에 맞는지, 또 그리고 상식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공정성 같은 경우는 이 공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래서 그 필자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자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엔 뭐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도 공정성이죠. 뭐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거, 장점만 다뤘다, 단점만 다뤘다, 그럼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게 적절성이에요. 근데 뭐의 적절성이니? 이거 뭐의 적절성이냐면 이거 자료예요. 자료와 우리 책에는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이에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 그 자료가 내용에 적절해야 되겠죠. 내용에 맞아야 되겠죠. 그 자료가 주장에도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 방법도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적절성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요, 또 뭐를 평가하며 읽어야 돼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요, 숨겨진 의도, 숨겨진 의도와 사회문화적 이념, 글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이념을 평가해라. 평가하며 읽어야 해 라고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나온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은 평가할 때의 기준이 되고요. 준거가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좀 층위가 다르죠.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을 평가해야 돼. 이건 대상이잖아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은요, 지금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의 개념. 비판적 읽기는요, 비판적 읽기는 그냥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여기서 평가하며 읽는 것이다. 근데 그 준거가 뭐였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게 3개였죠.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이게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며 읽는 게 비판적 읽기야.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자료, 표현 방법, 의도, 신념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돼. 이게 방법이죠. 근데 뒤에 이제 방법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읽어. 그 다음에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 그게 나오는데요. 이 뒤에는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뒤에는 그대로 이 타당성이 뭔지가 나와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타당성이 뭐야?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는 게 뭐야?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보편적 이치나 상식에 맞는지, 그 다음에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다뤄졌는지를 평가하는 게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은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해볼게요. 공정성이 뭐냐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공정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지금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적절성은 뭐야? 자료가 필자의 주장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그 내용을 자료가 효과적으로 드러내야겠지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료가 출처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믿을만해야 돼. 그걸 판단하는 게 적절성이야 라고 해서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를 들어요. 그럼 보세요. 실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문을 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윗글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야. 이게 뭐 주제가 되겠죠. 위의 주제야. 그럼 요 글을 한번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니?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여기서 볼게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이 보편적 이치에 비춰 타당한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했니? 보편적 이치에 맞니? 주장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타당성을 판단하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필자의 주장이 뭐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정성이죠. 공정성 측면에서 내가 지금 평가하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적절성 측면에서의 자료. 원래 자료가 지금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생략했거든요. 자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건 적절성이죠. 적절성 측면.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셋째는요, 좀 층위가 달라요. 첫째, 둘째는 평가 준거에 대한 거였다면은 여기는 뭘 평가할 거야? 뭘 평가하냐면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 글에는 그 다음에 글 속에 이제 사회문화적 이념을, 이건 대상이야, 대상. 이런 대상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비판적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감상적 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 비판적 읽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감상적 읽기죠. 자,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예요. 그래서 감상적 읽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감상적 읽기는 그냥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기. 그래서 책에는 총 3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공감, 글에 공감하고, 그 다음 동일시. 동일시는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정신적 조작이라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내면화. 어떤 교훈적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내면화죠. 여러분 이제 날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의 날개에도 뭐 규범이나 가치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게 내면화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타인의 반응과 자신의 반응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타인과 다른 사람과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비교. 그래서 각자 느낀 게 다르고 각자 생각한 게 다르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나누고 비교하는 게 감상적 읽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상적 읽기란, 제가 이거 맞추고요.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이다. 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나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화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건 이제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오니까 여기서 더 자세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글을 읽을 때 감동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만 감상적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갈래에서도 감상적 읽기를 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설명문에서는 설명 내용의 정확성, 풍부함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논설문에서는 논리적 전개, 명쾌한 반박 이런 것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갈래에서 감상적 읽기가 가능해.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돼. 방법은요. 첫 번째 이렇게 공감. 핵심 뭐예요? 공감과 동일시. 내용에 공감하고 또 동일시하면서 읽는 게 감상적 읽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가 나와요. 어떻게 읽는 것이 공감하고 동일시하며 읽는 것인지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양아 씨의 수필이에요.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지금 감정이입하면서 읽은 거죠. 나무한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되겠고, 이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열거를 하고 있죠. 뭐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또 무슨 고독, 한밤의 고독도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무에 감정이입하거나 독자가 이렇게 읽는 거, 그 다음에 글 내용에 공감하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감상적 읽기예요. 뭐 동일시하는 거, 이런 거 다 감상적 읽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면화하며 읽는 거예요. 규칙, 규범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을 읽을 때 즐거움이나 깨달음, 그 다음에 교훈 같은 것들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게 주제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내면화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상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이 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 그래서 교훈을 내면화하며 읽는 거야. 이게 바로 감상적 읽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비교하며 격려하는 거. 글을 읽고. 이게 세 번째 감상적 읽기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해도 정서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감상적 읽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이제 창의적 읽기예요. 창의적 읽기도 간단해요. 창의적 읽기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만들며 읽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며 읽기.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재구성하는 거. 그래서 독창적인 생각이란 막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만이 아니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글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독창적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창의적 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떠올리는 거예요. 해결 방안, 그 다음 뭐 대안. 이런 걸 찾으며 읽는 게 창의적 읽기예요. 그러면 창의적 읽기란 창의적 읽기가 뭐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읽는 거야. 새로운 의미를 만들며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거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는 글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해서 나은 방안을 생각하며 글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읽기 방법이다. 그래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글의 내용을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읽는다. 글 내용을 독창적,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읽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독창적 생각이란 엉뚱하고 기발한 내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창의적 발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간단하니까요. 글의 내용을 삶의 문제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는다. 첫 번째는 재구성이고 두 번째는 해결 방안 떠올리며 읽는 거고. 이건 그냥 재구성이 아니에요. 그죠?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창의적 발상을 담아서 재구성하는 걸 말하죠. 이거 해결 방안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읽는 거. 그게 창의적 읽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창의적 읽기가 되냐면은 읽기를 하면은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고요.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윗글을 읽은 독자는 자신이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떠올려 글의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부모님과의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동아리에서 의견 충돌로 친구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윗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지금 내가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며 읽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방법을 내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야. 자, 그래서 나아가 필자의 견해에 대해 국가의 윤리로서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라는 대안. 왜냐면 여기서는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윤리적으로 뭐 사랑이다 해서 사랑을 중시하는데, 뭐 사랑은 남을 억압하지도 않고 뭐 해가지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대안을 떠올리는데, 야,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해 라는 대안을 이렇게 생각하며 있는 거예요. 그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페이지 67쪽, 68쪽 할게요. 그래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관람하면서 필자가 자동차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써보자. 그래서 이 초반부에 감성적 기계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다 해체한 거잖아요. 뭐 바퀴도 해체하고. 근데 이 필자는 굳이 이렇게 다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모순된 욕망,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막 바퀴 해체하고 뭐 이렇게 해체하지 않아도 뭐 핸들 해체하고 하지 않아도 이미 감성적 기계로 현대인들에게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필자가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뭐였죠? 이게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풀벌레들이 필자의 차에 부딪혀서 죽은 사건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적 읽기였죠?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 사실적 읽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 문제로서 이제 추론에 대한 거예요. 여기 추론적 읽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게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구절의 의미 생각하는 게 추론이고요. 그럼 추론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소유하고부터 생태학적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왜 그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끈다는 건 언제든 내가 살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태 문제에 대한 발언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모는 것 자체가 자신은 생태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구절이에요.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면은 풀비린내 아니라 피비린내, 생태 문제 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무분별하게 운전하고 다니면 생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풀비린내, 피비린내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8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이 주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는 것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뭔가요? 안 탈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 이게 태도죠. 주제는 뭐예요? 자동차 사용과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자의 의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도 추론적 읽기예요. 자, 그럼 감성적 기계를 왜 글의 첫머리에 배치했을까요? 물론 여기 답은 없지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그것도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주제가 뭐예요? 이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자동차에 대한 성찰에 대한 계기예요, 지금.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이 고속도로 체험이잖아요. 체험, 고속도로에서 그 풀벌레 잔해, 그 죽은 시체들을 발견한 그 경험. 그런 깨달음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풀비린내의 의미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다 지금 추론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풀비린내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그 다음에 생태적 사유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 의미하죠. 이 글을 쓴 의도가 뭐예요? 그럼 주제죠, 이것도. 주제와 통하겠죠. 이거는 자신의 안락과 필요 때문에 다른 생명에 이렇게 해로움을 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생태적 사유를 바탕으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생태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문명의 이기인, 문명의 이로움 주는 도구인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글을 쓴 거죠.
이렇게. 자, 지금은 페이지 82쪽 생애 감각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시는 이 시인이 1965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에 7일 만에 깨어나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명의 종이 울린다. 일단은 여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지금 부활의 이미지죠. 이런 것들 다 부활, 생명. 여명의 종이 울린다. 그 다음 새벽별이 반짝이고 아까 위에서 뭐 종이 울리고 이런 거는 다 청각적 심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별이 반짝이고 이런 것은 지금 시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새롭게 보이겠어요. 일상적인 것들도 새롭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을 말해 일상적인 것인데 새삼스럽게 감동을 느끼고 있음을 지금 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요. 이런 시의 특징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조적이라 그래요. 이 시의 특징은 관조적이라 그러는데 관이 볼 관이에요. 보다. 그 다음에 비추다 할 때 그 비출조예요. 그래서 관조적이 뭐냐면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이제 고요하게 살피고 감상하는 거를 관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고 같이 살고 닭이 우네, 개가 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되게 관찰하고 있죠. 대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서 시의 특징이 관조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또 이것도 청각적 심상이겠네요.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이 이제 특징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정리하겠지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각적 이런 부분도 일상적 삶이 주는 새삼스러운 감동. 일상적 삶이 주는 새삼스러운 감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건 지금 지금 삶이 다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일연의 중심 내용 같은 경우는요. 새벽에 느끼는 어떤 생명감. 지금 뭐 여명, 새벽별 다 생명감을 뜻하죠. 여기의 주제는 새벽에 느끼는 생명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대구법이 되겠죠. 표현법은 대구가 되는데요. 대구법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이게 기준이 나예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깨달은 게 내가 존재해야 세상도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세계가 존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1연이나 2연 같은 경우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뭐 니은 이런 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요. 는 이런 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이 부분은 보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무너졌다.
이게 아덧, 같다. 그 다음에 뭐 섰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거죠. 여기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특징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이게 지금 이제 절망감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파서 쓰러졌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시가 아니잖아요. 이걸 형상화해야 되잖아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서 병으로 인한 절망감을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이제 병으로 인한 고통, 절망, 병으로 인한 고통, 절망을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경 지식을 아니까, 그죠? 더 이제 이거 병이 뇌졸중을 말하는, 뇌출혈로 쓰러진 걸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병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형상화한 시어가 있어요. 깨진 하늘, 그 다음 뭐 장마, 흐린 강물, 황야, 무너진 뚝 이런 거는 지금 이 네모 칸에 있는 거는요. 다 병고의 체험, 죽음의 체험을 말해요. 병고의 체험, 죽음의 체험. 같은 말이니까 안 쓸게요. 그러니까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이거는 내가 기적적으로 회복될 때도 깨진 하늘 이거 다 아픔이거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될 때도 몸이 회복할 때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어요. 여기서의 뼈는요. 이게 삶의 의지예요. 삶에 대한 의지. 긍정적이죠? 가슴에 내가 삶에 대한 의지가 막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지 푸른빛, 이거 생명이죠. 생명, 희망이에요. 생명, 희망은 이렇게 절망적인 채 황야에 갔대요. 이 푸른빛이 장마에 넘쳐오르는 흐른 강물이 떠서 황야에 갔다. 이거는 목숨이 푸른빛이 지금 황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푸른빛이 장마에 가요? 어떻게 넘쳐오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요?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얘가 지금 그만큼 내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거를 푸른빛이 이렇게 해서 황야에 갔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거를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이런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절망이에요. 무너지는 뚝도 지금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혼자 섰대요. 무너진 뚝도 서러운데 혼자 섰으니까 그만큼 절망감, 병고로 인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병고로 인한 절망.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여기의 핵심어는 채송화예요. 그래서 내가 채송화가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예요. 화자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 또 그리고 얘가 이제 생명력을 환기시켜주는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채송화가요. 그래서 채송화를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잖아요. 이게 새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대요. 이게 주제죠. 새의 감각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감각을 흔들어 줬다 뭐가냐면 내가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생명에 대한 의지를 얘가 일깨워 줬어. 생명의 의지를 일깨워줌. 그래서 여기의 주제가 전체 주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절망에 극복한 거거든요. 절망의 극복과 생명에 대한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
이거는 그냥 이거 죽음의 체험이죠. 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체험으로 인한 절망감. 여기 주제는요. 이 3년의 주제, 죽음의 체험 통해 느낀 절망감. 자, 그래서 이 감각을 이끌어줘야 돼. 이게 전체 주제기도 해요. 전체 주제가 절망의 극복과 생명소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거든요. 주제가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죠. 그럼 맞아요, 들려요? 맞죠? 채송화라는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그 다음에 여기서요. 대조되는 시어가 많이 나와요. 대조적인 시어가 뭐가 있어요? 시어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진 하늘, 장마, 흐린 강물, 황야, 무너진 뚝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 푸른빛, 여명, 새벽별 이런 거 다 긍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가슴의 뼈, 이거 뼈도 삶의 의지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립이 되겠다. 뼈는. 왜냐면 서지 못했다니까 만약에 뼈가 서지 못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뒤에 거를 보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웬만하면은 부정적인 시어, 긍정적인 시어만 잘 찾아도 이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모르는 시어도요.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 병고에 대한 체험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했고요. 그럼 이제 학습활동 1번만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84쪽이에요. 여명의 의미가 뭐야? 여명의 종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희망, 부활, 생명,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고요. 무너지는 뚝은 뭐 병고, 죽음, 절망, 부정적인 시어, 의미를 부정적인 것들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에 대한 이 사항을 참고하여 식구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오는 사람이 내게로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이 이연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거죠.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을 되찾고 나니까 세상은 내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 다음에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이미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아픔을 겪었다. 이거를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했죠.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아까 뭐라고 썼어요? 병고로 인한 절망. 우리 아까 썼죠. 그래서 극심한 병고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